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당뇨 진짜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뭐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뭐 혈당 문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당뇨가 1형이랑 2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건 일단은 제쳐놓고 2형 당뇨병을 좀 생각을 해보면 2형 당뇨병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야, 너 단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너 당뇨병 걸려. 단 거 좀 그만 먹어. 하셨을 때 그게 바로 2형 당뇨병이 걸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걸까? 자, 일단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단 게 당이죠, 당. 얘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화기 거쳐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당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혈당이에요. 혈당. 네? 혈관에 들어간 당.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자, 이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 혈당이라는 게 사실은 혈관 안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혈관에다가 설탕을 주입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얘가 계속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로 쓰긴 써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빨리 써버려야지.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뭐냐면은 그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니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뭐 다리가 썩는다 그러죠. 당뇨병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눈이 먼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당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생기는 게 당뇨병. 근데 왜 또 당뇨냐? 그게 뭐냐면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 안에 당이 많아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걔가 걸러져서 소변이 되는데 소변이 걸러져서 나와도 거기에 당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변이라는 게 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건데 그 혈액 안에 있던 당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가 당뇨, 오줌이 나왔는데 달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줌을 싸면은 거기에 뭐 개미들이 와서 먹든지 하겠죠.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걸리는 게 별게 아닙니다.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기전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혈당이 올랐을 때 얘를 혈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호르몬이죠. 자, 이 인슐린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혈관에서 혈당을 쏙쏙 뽑아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에너지로 쓰라고. 그래서 원래 인슐린 기사님이 전달을 다 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요 정말 많이 높아지면은 이 인슐린 기사님이 어이쿠 뭐야 전달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이 인슐린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막 혈당이 막 수천만 개 나오면 막 인슐린 기사님도 막 수천만 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받는 세포 쪽에서 인슐린 그 기사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막 전달하려고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수천만 명이 와서 막 벨 누르고 이러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너무 많이 오네? 뭐야 이거 안 받아야겠는데?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그냥 안 받아버려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에 저항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기사님들이 수천만 명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냥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는 분명 인슐린 기사님들 보냈는데 안 받네? 뭐야? 내가 뭐 안 보냈었나? 아니면 뭐가 뭐 중간에 이분들이 뭐 딴 데로 샜나? 그래? 그러면은 뭐 인슐린 기사님 더 보내지 뭐? 이러면서 더 보내버립니다. 많이 와서 저항성이 생겼는데 더 보내요. 저항성이 더 생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해버립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당이 전달이 안 되고 혈관에 계속 남아있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에요. 하도 단 거만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그냥 다 고장나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식욕이 좀 특정한 식욕이에요. 왜냐면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이 가장 큰 거는 역시 단 것입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단 게 꼭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맛이라는 게 다른 거에도 많아요. 밥을 씹다 보면 약간 달죠. 빵, 면, 걔네도 단맛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말이야, 거기 무슨 단맛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육볶음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제육볶음에도 설탕 엄청 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단맛이 있고 이런 특히 단맛이 자꾸 땡기게 되는데 이 단맛이 자꾸 땡기는 게 알고 보면은 우리 심리에서 좀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랑 심리 상태랑 연관을 짓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맛을 갈구하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인지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적인 부분을요 좀 이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어떤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먹는 걸로 풀려는 습관을 자꾸 끊어내고 그 시간에 오히려 딴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거 말고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더 좋은 거 운동도 있겠죠, 취미생활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딴 걸 해줘서 그 스트레스를 딴 걸로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 아닌데 나 그냥 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냥 당 떨어져서 그래서 먹는 건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당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 저혈당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정말 뭐 5% 이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당뇨병인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뇨병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당 떨어졌다 느끼는 분들은 실제 당이 떨어졌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당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저혈당이 됐을 리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하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냐?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단 거 땡기시죠? 그때 당 떨어져서 저기 모여가지고 단 거 드셨죠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뭐 점쟁이냐고 막 놀라세요. 놀라실 거 없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하필 3시에 5시냐?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시점이기도 하고, 그때쯤에 약간 실제로 당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혈당은 절대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쯤이 퇴근하기 전이거든요. 퇴근이 가까워지곤 있어서 피로도는 최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판에 버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약간 쉴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다 같이 산책을 했다거나, 물론 뭐 일하는 도중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특히 제 책 이 감량혁명에도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내가 먹다가 멈추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관적 식사를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직관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게 없어요. 제일 쉬운 직관적 식사,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자면, 밥을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중력 때문에 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좀 더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관적 식사는 사실은 뭐냐면은 직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식욕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냥 억지로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감량혁명에서 말하다시피 좀 무노력으로, 내가 굳이 의지를 꼭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잘 모르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까먹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앉아서 먹을 땐 몰랐는데 일어났더니 갑자기 배가 뭐야 이렇게 나 배불렀었어? 이런 경우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라 그 감각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부르기 전에 멈췄어야 되거든요. 일어나 보면 내가 배부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배부름 찾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혈당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당뇨 걱정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는 뭐 너무 많이 배가지고 거의 뭐 다이어트 환자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70-80% 환자분들이 당에 문제를 달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윗대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똑같은 걸 내용을 줘도 분명히 어떤 친구는 솔직히 점수 더 잘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다 인정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줘도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음식 먹어도 살 더 찌는 사람 나오고요. 똑같은 양의 당, 설탕을 먹어도 그게 더 분해가 안 되고 몸에서 해소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적인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사이즈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작다고 이제 하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실제 당 분해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제 식단이나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사실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제가 딱 4글자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이거 4글자 외우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책에도 맨 처음 챕터에 나와 있는데 당, 고, 탄, 이게 자막을 띄워주실지 모르겠네요. 당, 고, 탄. 당질을 적게 먹고 고급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당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설탕입니다. 설탕.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설탕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딱 아시는 거.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중에서도 뭐 초코빵. 이런 설탕 들어간 애들을 많이 줄이시던지 거의 안 먹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먹는 건 아니고 줄여서는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훨씬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그걸 줄이고 나서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설탕은 일단 줄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데 고급 탄수화물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당뇨라고 하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 절대 금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게 좀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미밥보다는 뭐 현미나 잡곡을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걔네가 고급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로 먹어야 되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애를 먹어야 되고요.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탄수화물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저는 고급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식이섬유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식이섬유는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뼈예요. 뼈. 우리 동물 뼈 있죠? 삼계탕 드시면 뼈 나오죠. 식물 드시면 뼈 있었나요? 지금 여기 콩나물 드시고 뼈 발견하신 분 없죠? 근데 콩나물 먹고 이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끼죠, 이렇게.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좀 투명 같은 거, 걔네가 섬유질이에요. 걔네가 식물에 있어서는 뼈입니다.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굳이 뼈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뼈를 먹어서 소화되신 분 있나요? 소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섬유질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왜 먹냐?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당질이나 설탕이 빨리 분해가 안 되게 도와줍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설탕들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소화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느리게 흡수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느리게 완만하게 오르겠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에서 또 문제가 뭐죠?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식이섬유 많은 거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다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고급 탄수화물, 아무 탄수화물이나 드시지 마시고, 또 탄수화물이라면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당 고탄, 저당은 잘 하시고요, 알고 계시니까 고급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첨가당, 그런 설탕 들어간 거 정말 드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술은 설탕도 아니고 뭐 그런데 당뇨나 이런 데는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말라고 말씀 들었을 거예요, 많이. 얘는 어떤 혈당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를 다 망가뜨려서 그냥 되는 게 없어져요, 몸에서. 한마디로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사가 다 망가져서 어디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안 좋아요. 나라로 치자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총체적으로 막 난국인 거예요. 뭐 경찰 부패, 뭐 정치인 부패, 뭐 일반 사람들의 뭐 인식 부족, 뭐
교용 그냥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드시면 당뇨가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제가 또 술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아유 우리 저기 할아버지는 술 엄청 많이 드셨는데 90세로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당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의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들 모두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잘생긴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예쁜 사람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 솔직히 맞으시잖아요. 제가 만약 조금 더 잘생겼으면 제가 아마 구독자 지금쯤 200만은 찍었을 겁니다. 지금 20만인데 10배 됐을 거예요. 네. 제 후배인 친구가 굉장히 잘생긴 친구 이제 있는데 순식간에 10만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엄청 오래 해서 20만인데 역시 잘생긴 게 최고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잘생겨도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못생겨도 잘 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특이한 거지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서 멀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술에 유독 강하고 정말 특이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못생겼더라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재능이 있고 정말 뛰어나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잘생긴 게 유리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은요 일단은 당뇨나 이런 데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 사람 통용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특수하게 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별로 이 나쁜 거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무노력 다이어트, 노력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요거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다 이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일단 죽을 만큼 운동해라,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그 빠진 게 유지가 정말 잘 되셨나요? 죽을 만큼 운동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 운동하면 1kg 빠질 게 60분 운동하면 2kg 빠진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만큼 소모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드자 부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막 10km 걸어가서 물 길어 오고. 저희는 그냥 슈퍼 가면 고기 사오죠. 이분들은 고기 사려면 잡아야 됩니다. 활 쏴서 잡아가지고 와서 직접 가죽 벗기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구워 먹어요. 훨씬 힘들겠죠. 원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지금 누르고 계시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하드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10배? 20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쓸 때 몸에서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애들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에너지도 덜 쓰고 사이즈가 줄어버려요.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무섭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또 있죠. 여성분들도 많이 겪는 건데,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살도 빠지는데 어디? 모발 다이어트. 탈모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겪으시죠? 이거 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생존할 때 필요 없잖아요. 쓸모없으니까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거 필요 없는 데서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딴 데서 대사가 줄어서 이 균형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한다고 꼭 죽을 만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정말 조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 굶든지 뭐 거의 먹으면 뭐 이렇게 밥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드시고 마는데 그렇게 드시면 초반에 살이 빠지긴 빠져요. 자, 근데 우리 생각에 평상시에 3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2000칼로리면 이게 1000칼로리 남는 만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아. 자, 2000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으로 쓰니까 3000이 아닌 3분의 1을 줄여서 난 1000칼로리만 먹어버리겠어. 그럼 1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기초 대사량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1000칼로리, 마이너스 10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원래 2000칼로리였으면 먹는 거 적게 들어온 만큼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자동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를요 줄여버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 줄어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게 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은 쓰는 것도 줄여버립니다.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굶다 보면 안 빠지고 정체기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조금 먹었는데 살이 확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을 때 그럴 때는 뭐 평소 월급 500만 원 받던 막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뭐 와규도 먹고 오마카세 드시고 막 택시 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500 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익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갑자기 200으로 줄었어 월급이. 택시 타실 수 있나요? 택시 못 타죠? 월세 내고 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돈을 못 쓰시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안 써버립니다. 쓰던 것도 줄여버려요. 다 안 써버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처지라는 정말 유명한 학술 저널에 막 진짜 막 3, 40명의 막 정말 유명한 뭐 하버드대 의대, 뭐 듀크대 의대, 뭐 어디 국가의 뭐 보건복지부 뭐 담당자 뭐 유명한 분들이 막 3, 40명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냈어요. 막 이거는 꼭 봐라. 진짜 유명한 학술 잡지거든요. 거기에 막 그런 분들이 막 3, 40명이 모여서 냈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단순하게 의지력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수많은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한다. 뭐 담즙산 분비, 뭐 췌장 크기, 뭐 우리 뭐 신경 전달, 뭐 호르몬, 뭐 인슐린, 뭐 그렐린, 렙틴 수많은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걔네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좀 정해진 부분이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처럼 얼굴이 태어날 수도 있고 저도 박보검 씨처럼 태어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얼굴이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잘생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얼굴이 타고난 게 다르듯이 소화기관 타고난 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안에도 얼마나 다를까요 도대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뭐 안에 뭐 수많은 요소들 막 아까 말씀드린 뭐 담즙산 뭐 췌장 크기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호르몬들 막 수천만 개 걔네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의지력으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 본인의 신경 전달 1.5배 의지력으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담즙산 하면서 하면 담즙산이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바꿔야 되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빠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의지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중에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렙틴은 날씬 호르몬, 그렐린은 뚱보 호르몬이거든요. 얘네는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렙틴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빠지고 그렐린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찌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 호르몬, 뚱보 호르몬 부르는데 얘네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얘네 뭘로 하셔야 되냐면요. 얘네 1순위는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잠 잘 주무셨나요?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많아요. 다 쌓입니다. 다 쌓이면 커져요. 뭐야 티끌 모아서 티끌이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도 월말에 카드 딱 보시면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많이 나와요.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야 250만 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쓴 게 아닌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서 내 거 카드 해킹당했나?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2만 원씩 썼는데 3만 원씩 썼는데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이어트에서도 이렇게 작은 요소가 쌓여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작은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이 빠지게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거든요.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무노력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이거 여러분 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다이어트에서만 자꾸 의지력 타령을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만약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막 출근했는데 뭐 돌아가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담당자도 없어. 부서도 없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이랬다가 막 우왕좌왕하고. 자, 그런 회사에서 매출 올리라고 여러분한테 노력을 해서 의지로 매출을 늘리셔야지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잖아요. 내가 이런 데서 일을 왜 해? 매출 어떻게 올라가요? 시스템이 없는데. 심지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없어. 막 종업원들이 어디 일할지도 모르고 막 요리하다가 막 서빙하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막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 막 결제 누가 하는 거면 막 카드 포스기에 꽂혀있지도 않고 막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매출 올리라고 하면은 못 올리죠. 다이어트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안 갖춰주고 노력, 의지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잠깐 빠질 수는 있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잠깐 빠질 수 있는데 돌아오시잖아요. 왜? 노력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간 쓰러지니까. 그래서 노력은 처음에 이 시스템 갖추는 거, 공부하는 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 살짝만 쓰시고 그 뒤에 그 시스템 갖추는 거에만 살짝만 써주시고 그 뒤에는 무노력으로 하시라는 게 바로 제 무노력 다이어트의 내용입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도 무노력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운동, 근데 여기서 무노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게 운동으로는요 여러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운동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게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기 극복하는데 운동 도움되고요, 요요 방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지방 분해도 건강해야 잘 되니까 건강하지 않을 요소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근손실을 또 방지해줍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살 축축 처지죠. 뭐 여러분 걱정하시는 대사량 줄어드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운동이 다 없애줘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돈을 모으시는데 계속 돈 빠져나간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씩 계속 나가 어딘가에서. 그거 막지 않고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버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꼭 잘 될지. 저 같으면은 이 마이너스 되는 건 막고 돈 적당히 벌면서 좀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도 운동 너무 힘들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인데, 무노력 다이어트 하시면 사실 약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노력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의학적인 이 간섭이 꼭 필요한 분들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뭐 첫 번째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병이 있거나 뭐 그 병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살이 찌거나,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제가 좀 살찌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 중에는 자기 전에 먹게 만든 애들이 또 있어요. 이거 불면증 약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 중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거 살찌는 것들, 그러면은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약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질병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의학적 간섭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럼 그 대사를 사실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의학적 간섭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 좀 약을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다이어트 약을 하도 많이 먹어봤는데 갈수록 살이 안 빠지네 하셨던 분들, 이거 이미 약으로 인해서 좀 약간 내성이나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요. 이건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약은 약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도 약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몸의 좀 이상 상태를 해소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무노력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어떤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당뇨의 원인이 단순 혈당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의 이슈는 혈당이 혈액 속에 당질 성분이 높다. 그건 현상입니다. 그것이 왜 나왔느냐? 그 근본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근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몸에서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왜 생기느냐? 인슐린 저항이. 당질, 정제 탄수화물과 당질을 많이 먹으면 급격하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 혈당을 내려야 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가 돼서 확 나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급격히 나옵니다. 그건 자동 현상입니다. 이거 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당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당질을 먹습니다. 그럼 또 당질 높아졌다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또 당질 낮아지고. 이게 파도를 탑니다. 혈당의 파도. 이게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인슐린 나와서 낮아졌다, 또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혈당의 스파이크의 폭이 클수록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이 파도를 좀 작게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인슐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구성이 다 세포인데 세포의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로 공급돼야지 세포에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생명력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능이 세포 속의 작은 에너지 발전소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혈액이 운반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과도한 혈당이 높아지면 과도하게 이 당질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공급이 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나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인슐린은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가 나 더 안 받아들이겠다는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적절한 포도당은 다 들어가서 당연히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데 과도한 포도당, 지금 얘기한 건 다 과도한 당질, 과도한 탄수화물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세를 부르고 나 더 이상 안 받들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세포의 기능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당뇨가. 지금은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일정 양이 높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제 나 안 받아들인다. 저항 생기고.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 일로 안 들어가서. 혈당이 남아있으면은 이 혈당을 인슐린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슐린의 주 임무는 혈액 속의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해요. 췌장에서. 혈액 속에 혈당이 세포로 가서 에너지화가 안 되고 넘쳐가지고 여기 남아있으면 오줌으로 나오든지, 이게 당뇨죠. 오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쌓아둡니다. 이게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연결이 된 게 과도한 당질과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바뀐다. 혈액 속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넘쳐나온 것들은 오줌으로 나가는 당뇨가 되든지 아니면 인슐린에 의해서 몸에 나중에 쓰이기 위해서 체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게 간에 가서 지방간이 될 수 있고 몸에 가서 체지방이 되고 근육에도 쌓이고 복부 내장 지방에도 쌓이고 이게 다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나 기능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은 세포가 적정 수준의 포도당 이상은 못 받아들이니까 세포 속에 당이 많아지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는 점성이 높아지고 이게 당뇨도 되지만 또 고혈압입니다. 아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고혈압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원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과 고혈압의 원인이. 그래서 당뇨도 뭐 약을 먹죠 보통. 근데 이것도 원인이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고혈압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고지혈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당뇨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약을 먹는 건 뭐 간단하고 편하죠. 그럼 당뇨 수치 딱 잡힙니다. 근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또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세 개, 이게 3대 만성질환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3대 만성질환 그 원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치료도 다 약으로 그냥 먹으면 수치는 내려가는데 원인은 안 잡히고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증상하고 또 잘 모르는 당뇨 증상을 정리해보면 잘 알려진 고전적 증상은 세 가지죠. 다음, 물 많이 먹고, 다뇨, 소변 자주 보고, 다식, 자꾸 먹고, 배고파서 자꾸 먹고.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식후에 자꾸 졸립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혈당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혈당 스파이크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식후에 졸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복부 비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영양분은 섭취를 많이 했는데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 체중이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냥 복부에서 지방이 쌓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만은 해지는데 근육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배고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뇨인 사람들이 그 배가 고픕니다. 공복을 잘 못 참습니다. 자꾸 먹어야 됩니다. 다식. 왜 그러냐 하면은 먹는 건 이제 먹는데 먹은 음식이 당으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이 에너지로 충분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는 모자르고 먹은 당은 많은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 또 먹어요. 에너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자꾸 먹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복부 비만으로. 복부 비만이 환자가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 저림, 화끈, 여기 아까 고혈압에서 얘기했듯이 손끝, 발끝 여기까지가 말초신경이 뭔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손상이 좀 오고 있다. 혈류의 문제입니다. 다 이게.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렵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말초혈관이 가동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밀가루와 과일 중 어느 것이 더 당뇨에 치명적인가요? 일반 상식은 과일은 몸에 좋다. 밀가루는 나쁘다. 그런데 우리는 뭐 밀가루, 면, 국수 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거의 뭐 매일 드시죠. 밀가루가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면 과일은 그렇게 좋은 거냐? 당뇨에 치명적인 거는 그냥 일반 과일, 일반 밀가루보다는 당뇨에는 또 다른 것들을 권하지만 우선 과일에 대해서 아침 사과는 뭐 금이다 라는 말도 있고 과일이 건강에 이롭다는 전통적 정설이죠. 근데 최근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거의 근본은 원인은 오늘날 과일은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에 가깝다. 이게 마트에서 파는 보통 우리가 사는 과일은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당도를 높여야 됩니다. 수박도 먹으면 달다. 사과도 달다. 포도당 달다. 이거 맛있다. 인위적으로 당도를 계속 높인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즘 과일은 가공식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산 순수한 자연 과일은 좋죠. 아주 좋은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접하는 과일은 어느 정도 당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겁니다. 그런데 과당, 이 과일 속에 있는 당을 과당이죠. 과당은 이 알코올, 술하고 똑같이 바로 간으로 갑니다. 바로 간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다른 당들은 위로 가고 뭐 소장, 대장 가서 이렇게 천천히 되는데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있는데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 요새 아주 유행하는 단어죠. AGE.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이게 몸에 나쁜 성분이 생깁니다. 그 중에 과당은 일반 포도당의 10배의 생성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과당은 암세포 성장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암세포는 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과일은 당이 높은 것, 중간, 낮은 것 이렇게 뭐 분류를 합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수박들은 이 당도가 높고 레몬, 아보카도, 딸기, 키위, 베리류는
당도가 낮고, 그래도 당도가 비교적 낮은 거는 사과, 배, 그다음에 중간 정도 감, 복숭아, 귤 정도가 있다. 그리고 가공품,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습니다. 다른 영양분에 물이 다 빠지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주스, 과일 주스라고 하는 게 거의 당 주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과일보다는 채소가 더 적극 권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과당 폭탄은 특히 콜라나 당이 높은 고당 음료는 간에 직접 작용을 해서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흰밥이나 흰국수 같은 순수한 글루코스 폭탄들은 이것들도 그건 나쁘죠. 혈당을 높이는데, 그래도 높은 과당보다는 흰국수는 좀 비교적 좀 느리게 소화가 된다. 아까 얘기한 과당은 간에서 직접 작용을 해서, 아니면 흰국수나 밥들은 비교적 이렇게 위장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좀 느리게 소화가 되고 혈당 부담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생각한다면 그냥 잔치국수보다는 통밀국수가 낫겠고, 그냥 고당도 과일보다는 저당도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양인보다 당뇨에 더 취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더 당뇨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아서 췌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2018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서양인에 비해 결론은 췌장 크기가 12%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36%가 저하가 된다. 그래서 당뇨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당뇨를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해결 가능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혈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약 없이 일단 관리를 합시다. 이것이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약 먹지 않고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제시가 되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식적이죠. 당질을 관리해야 되죠. 당뇨는 당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제 곡물, 밥방면을 적게 먹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밥방면을 안 먹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맨날 고기하고 생선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제 곡물은 어떻게든지 좀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아래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은 약에 평생 복용해서 독립해서 할 수 있다. 이 5가지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째,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처음에 채소하고 섬유질하고 해조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당류는 맨 마지막에 먹자. 이 효과는 당뇨약 섭취와 상응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평생을 우선 나오면 밥부터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생을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평생을 드셨더라도 이제부터는, 특히 중장 고령층은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있는데, 밥부터 먹은 거 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 하고 식후 30분 내지 60분의 혈당 차이, 혈당 스파이크, 파도, 혈당의 파도 차이, 혈당 오르는 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혈당 차이가 식후 30분, 60분 사이에 혈당의 높이 차이가 30, 50%가 차이 납니다. 밥부터 먹은 거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하고. 혈당 스파이크는 6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혈당이 뭐부터 오르느냐?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중간 정도, 지방은 거의 혈당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자는 얘기는, 이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은 천천히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먼저 먹으면은 천천히 오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이 천천히 오르는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도 천천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이것은 요새 웬만한 추천하는 당뇨 해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그 다음에 식사 후에 15분, 최소 15분 걷기. 식사 후 바로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오릅니다, 그냥. 식사 후 걸어서 이렇게 쭉 한 15분 정도 걸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식당을 좀 더 먼데 예약을 해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약을 해서 먹고 걸어서 오고 하면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는 공복 시간을 가능한 한 늘리자.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혈당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려면 공복입니다. 근데 뭐 공복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 중에서 아침 건너뛰기. 청년층은 뭐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중장 노년층은 아침을 한번 건너뛰면은 훨씬 더 혈당 관리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공복 운동. 이거는 근육이 당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복에 근육 운동을 하면은 혈당은 당연히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고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근력 운동이 그냥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더 효과적인데 근육은 당의 저장소입니다. 당은 몸에 어디 저장되느냐 하면은 근육에 저장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육은 당을 활용하니까. 근데 저장이 안 되면 체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좋고 당을 낮추려면은 약보다는 근육이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일반 상식하고 다른데 식은 밥이 저항성 전분이 높아져서 혈당은 덜 상승합니다. 따뜻한 밥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식은 찬 밥은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그래서 당 관리하는 데 혈당 관리에는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이 더 낫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은 맨 나중하게 그리고 식은 밥이 더 낫다. 그래서 밥은 식당에서 나오면은 밥은 옆으로 치워놓고 반찬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옆에다 치워놓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식습니다.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도 좋고 이 밥도 식어서 좋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공복 시간을 늘리고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고 뭐 식후 15분 걷기 하면은 당뇨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며칠 해가지고야 안 되겠죠. 꾸준히 한두 달 내지 두세 달 하면은 뭔가가 진전되는 그 효과를 느낍니다. 그럼 그거를 생활 습관을 하면은 그냥 약 안 먹는 게 되죠. 어떻게 평생을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당뇨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고혈압에도 좋고 고지에도 좋고 3대 만성질환에 다 공용되는 겁니다. 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양배추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저하시키고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양배추로 당뇨를 잡자라는 것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 다음에 곡류, 단백질 이런 현미, 잡곡밥, 고구마는 찐 게 좋다고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콩, 두부, 올리브유, 견과류가 추천됩니다. 피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 튀김,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밥빵면, 그 다음에 설탕, 청량음료, 과당음료, 가공식품.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은 좀 줄이면서 신경 쓰자. 그래서 당뇨에서는 핵심이 적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기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고 식은 밥을 먹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게 먹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저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한 15년 일했고 그 다음에 동양그룹, 동양매직 사장과 동양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지금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전문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준공하고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수하셨고 저희 처가 쪽에 장인 장모께서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장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너무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책을 쓰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책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건강장수에 관련된 책을 천여 권을 독파하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야 네가 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쓴 외국, 일본, 국내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건강장수 120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혈액과 원활한 순환입니다. 질병의 핵심은 혈액의 질이 어떠느냐, 좋은 혈액이냐 나쁜 혈액이냐, 그다음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급성 질환들, 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뼈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악성 신생물이 암이죠, 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만성 질환들의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 상식적인 데서 풀어갑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명력은 뭐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에서 영양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날리는 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생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 산소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이 근육 세트입니다. 근육 세트 4개. 뼈, 근육, 힘줄, 관절.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려면은. 그 미세한 다리에도 뼈, 근육, 힘줄, 관절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혈액,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과 창의인데, 앞으로 치매가 급증할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60, 70대, 한 80대 초반에 대충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20, 30년 충분히 더 장수하십니다. 옛날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가 조금 진전이 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어진 20, 30년이 추가가 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치매 원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장수의 핵심은 혈액의 질, 그 다음에 혈관, 배달하는 혈관, 그 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서의 기와 혈의 순환, 이것이 세 개입니다. 근데 혈액의 질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 혈관과 근육은 운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움직임. 그 다음에 기, 혈의 순환은 아까 얘기한 동양 양생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고혈압부터 추천드리고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효과 있는 것, 최소한 미니멈으로 꼭 당부하는 건, 먹는 것은, 식습관은 한번 아침을 건너뛰어 보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가져보자.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 그다음에 식후에는 걷자.
그 다음에 움직임은 근육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걷자. 앉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서보자.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이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능하면 계단으로 좀 움직여보자.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동양약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항문 조이기, 그 다음에 셀프 지압, 손톱 지압, 모관 운동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혈당 관리. 이게 치매는 뇌 질환보다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안 되면은 이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 기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가 나빠지니까 기억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혈액과 근육인데 그거를 하려면 혈당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각과 치아입니다. 치매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청각 이상이 있습니다. 들리지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뇌의 감각이 확 떨어져서 치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각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70 넘어서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통계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15개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잇몸 신경과 혈관, 이게 뇌 혈류와 이게 연결이 직접 됩니다. 치아 관리하고 청각 관리. 치아 관리는 최소한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젊었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청각은 이게 WHO에서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중에 청각 이상으로 치매의 염려가 상당히 누적된다.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젊었을 때부터 고음질의 그 음량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핸드폰이 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돼서 뭐 항상 영상과 뭐 하여튼 이 옛날에는 상상치 못하던 이 청각의 무리가 상당히 간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은 그 중장년 노년이 돼서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뭐 지금 젊어서는 뭐 관심도 없지만 젊었을 때도 청각과 치아 관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하도 우리 몸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속성 아날로그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든지 친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 다음에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냥 어쩌다 한 끼 때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건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화 사고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은 가속노화를 부르고 불편함은 저속노화를 부릅니다. 불편함이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더 한다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